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선우님의 단편소설 오후 2시에 친절한 이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최근 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소설집 오후 2시에 친절한 이웃에 들어있는 표제작입니다. 이선우 작가님 소설은 책나들에서 동거, 그 여름의 윤회어 등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그때마다 독자님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출간한 소설집 역시 일단 읽기 시작하면 책을 손에서 못 놓게 할 정도로 소설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오후 2시에 친절한 이웃은 누구일까? 먼저 제목부터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노인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시선을 따라가 보며 이 소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은 급하게 고개를 창으로 돌렸다. 창밖을 주시하는 눈동자가 불안하다. 회백색 스포츠 머리 아래 자글거리는 노인의 얼굴에 잔잔한 경련이 인다. 인기척은 사내가 아니고 눈보라를 동반한 세찬 바람이라는 것을 안 뒤 보행보조기 손잡이를 거머쥐었던 깡마른 손을 뻗어 요동치는 심장을 지그시 누른다. 노인은 사내가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의 전조 같아 더욱 불안해졌다. 다시 아랫도리가 묵직하더니 뭔가가 흐른다. 어제 먹은 우유가 화근이었다. 배가 아픈 뒤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여다본 우유 유통기한은 닷새나 지나 있었다. 보행보조기에 의지한 몸은 마음 같지 않아 화장실로 가는 동안 똥이나 오줌이 힘없이 샜다. 오늘만 해도 아침부터 3차례나 속옷을 갈아입었다. 노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보행보조기에 몸을 밀착하고 안방으로 갔다. 안방도 밖의 싸늘한 온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침대 위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한편으로 밀치고 풀썩 주저앉았다. 노인은 목욕탕에서 넘어져 엉덩이 뼈에 철심을 박은 뒤로 바닥에 앉는 것이 불가능해져 1인용 침대를 구입했다. 의사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확언했다.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는 것만도 천운이라 생각하자 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잠깐 스쳤다. 다치기 전 노인은 빈 땅에 푸성귀도 심고 남의 집 농사도 도왔다. 사내가 나타나 일상의 균열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럭저럭 살만했다. 노인은 천천히 움직여 바지 벨트를 풀었다. 바지가 깡마른 장단지를 타고 방바닥으로 흘러내리자 벨트에 붙은 금소금이 정적을 흔들었다. 흘러내린 바지에서 두 다리를 차례로 빼고 똥을 지린 팬티를 벗었다. 물휴지를 뽑아 아랫도리 구석구석을 닦았다. 노인은 거동이 불편한 이후 손쉽게 빼서 쓸 수 있는 물휴지가 죽은 아내의 손길처럼 더없이 고마웠다. 찬 물휴지가 아랫도리를 스칠 때마다 노인은 진저리를 치며 두 손으로 자신의 바짝 쪼그라든 성기를 감쌌다. 어린애 것만도 못하다니. 냉수마찰로 하루를 시작했고 오줌줄기도 새찼던 지난 날을 떠올렸다. 아내의 속살만 스쳐도 아랫도리가 묵직해 왔었다. 좀도둑을 때려 눕혔던 기억도 끌려 나왔다. 그때가 70서너시였다. 그때만 해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살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쳤다. 이 모든 것이 불과 3년 전 일이었다. 노인은 신발 집게로 집은 팬티에 소름이 오소소 돋은 두 다리를 차례로 놓고 끌어올렸다. 엉덩이 양쪽을 번갈아 들썩이며 바지를 축혀 올리고 벨트를 채웠다. 바지 허리춤에 생긴 잔주름을 내려다보자 당혹스러웠다. 수술 전까지 잘 맞던 바지였다. 노인은 잔주름 투성이인 허리춤이 어그러지고 쪼그라든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 콧김을 길게 뿜어냈다. 노인은
거실로 나와 성애를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밖을 내다봤다. 들녘에 쌓인 눈은 자신의 불안한 심사와 상관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노인은 손이 닿지 않는 등을 안간 힘을 다해 극적이다 말고 깜짝 놀라 보행보조기에 몸을 붙였다. 창, 창, 창.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할 것 없다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는 소리는 사내가 확실했다. 노인은 습관적으로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오후 2시였다. 제가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는 시간을 꿰뚫고 있는 사내는 오후 2시면 문을 두드렸다. 노인의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졌다. 시계바늘을 꺾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 솟았다. 노인은 얼마 전부터 사내가 나타나는 오후 2시 언저리에 오줌을 지렸다. 수분간 미동 없이 섰던 노인은 갑자기 터져나온 기침 때문에 새우처럼 등을 굽히고 기침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절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을 사내를 너무도 잘 아는 노인은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비틀었다. 사내는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 자신의 어깨와 머리에 쌓였던 눈을 툭툭 털었다. 눈송이가 마룻바닥으로 화르르 날렸다. 사내의 행동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노인은 오늘따라 사내가 끌고 온 찬 공기에 압도당한 듯 눈알도 못 굴리고 정면을 빤히 바라보았다. 사내는 노인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깊게 목례했다. 어제는 제가 부득이 서울 갈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궁금하셨죠? 사내는 우스갯소리를 던지듯 활기차게 말했다. 노인은 사내의 가장된 활기 속에서 차디찬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별말을 다 하네. 제발 돌아가 주게. 노인은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억지로 삼켰다. 제가 그저께 넣어둔 술 좀 꺼내겠습니다. 노인은 심하게 떨고 있는 자신을 향해 괜찮을 거야. 타독였다. 그리고 잠시 후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입을 열었다. 오늘은 얼굴 봤으니 돌아가게. 내가 몸살기가 있는지 미열이 있다네. 좀 쉬어야겠어. 어르신 집인데 쉰들 누가 말리겠어요? 저 개의치 마시고 쉬세요. 잠시 얼굴을 찌푸리던 사내는 허공에 대고 간단히 대답했다. 사내는 매일 하던 대로 냉장고에서 소주와 두부 부침, 계란말이를 꺼내 식탁에 벌렸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김치찌개에 불꽃을 피웠다. 술상을 내려다보는 사내 얼굴에 만족한 미소가 번졌다. 밖은 좀 전과 달리 눈보라가 더욱 세차게 휘날렸다. 노인은 사내의 미소가 밖에 차고 사나운 날씨 같아 소름이 돋았다. 노인은 떨고 있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보조기를 힘차게 움켜쥐고 몸을 고추 세웠다. 노인도 사내가 반가울 때가 있었다. 아내가 죽은 뒤 한동안 미아가 된 기분이었다. 무엇을 먹어도 어떤 일을 해도 비루해 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집안은 아내의 화장품 냄새 대신 쿰쿰한 냄새가 떠다녔다. 노인의 속옷은 누렇게 변했고 거실 바닥은 얼룩이 생겨 윤기가 사라졌다. 개수대에서도 시궁창 냄새가 올라왔다. 치매를 앓기 전까지 자상하고 알뜰하게 아우르던 아내의 빈자리는 노인의 흉내로는 너무도 부족했다. 혈색을 잃어가던 노인은 활기 넘치는 누구라도 자신의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 그 무렵 사내가 나타난 거였다. 사내가 가져온 푸성귀와
노인이 정성껏 준비한 밥과 차를 나누며 농사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다. 생기가 돌고 사람 사는 집 같아 추운 겨울날 이불을 덮은 듯 온기가 돌았다. 아내가 죽은 뒤 처음으로 맛보는 안온함이었다. 자식이 생긴 듯 든든했다. 더는 외롭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암울했던 일상에 빛이 되어준 사내를 보면 힘이 솟았다. 노인은 특별할 것 없는 음식이라도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심지어 사내가 오지 않는 날은 기다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노인의 생각은 빗나갔다. 친절과 과묵함은 연출이었다는 듯 술에 취한 사내는 험상궂게 돌변했다. 술이 깰 때까지 냉장고 문을 여닫으며 빈 술병으로 식탁과 마룻바닥을 천천히 두드리고 돌아다녔다. 휴대하고 다니는 칼로 무나 고구마, 과일 따위를 뭉텅뭉텅 잘랐다. 그러다 칼을 눈앞에 들어올려 엄지와 검지 손끝으로 칼날을 훑어내렸다. 노인은 모든 것이 격없이 대해준 자신 탓이라고 자책했다. 사내도 처음부터 주정뱅이는 아니었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귀농했다는 사내는 노인의 집 앞 밭에 사과 대추 500그루를 심고 밭 기퉁이에 컨테이너를 놓고 살았다. 4년 전 일이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과도 이물없게 잘 어울렸다. 사내가 키운 사과 대추는 태풍을 동반한 강풍에 힘없이 떨어져 뒹굴었다. 첫 수확을 앞둔 가을이었다. 어린 나무 절반이 가지가 부러지고 뽑혀나갔다. 사내는 천재지변을 사람이 어찌 막을 수 있겠냐며 허허거렸다. 그리고 뽑힌 나무를 다시 심었다. 거짓말처럼 그 다음 해에는 더 큰 태풍이 몰려와 어린 사과대추 나무를 덮쳤다. 사내는 밭두렁으로 뽑혀 나뒹구는 회생 불가능한 말라가는 나무를 망연히 지켜보다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까지 뽑아 팽개쳤다. 밭두렁에 떨어진 풋대추는 썩고 뭉클어져 냄새가 났다. 사내는 그때부터 자주 술에 취해 있었고 그가 키우던 뭉클어진 작물과 닮아갔다. 사내가 농부로의 꿈을 자연재해에 무참히 짓밟힌 뒤로 노인도 시무룩해졌다. 안쓰러운 마음에 색다른 음식이 있으면 사내와 나눴다. 사내는 반주로 시작한 한 잔술이 한 병이 되고 4~5병으로 늘어갔다. 노인 집에서 쓰러져 다음 날까지 내쳐 자는 날이 늘었다. 잠은 제 집에 가서 자라고 깨우는 노인을 향해 내뱉은 사내의 음습한 말투와 날카로운 눈빛을 목도한 날의 공포는 지금껏 노인의 가슴에 각인되어 남았다. 술상 앞에서 사내는 노인을 획 돌아봤다. 그럴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내를 기억에서 끄집어내 난도질한 것이 들통난 듯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식사하시죠? 사내는 통보에 가깝게 한마디 던지고 자신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더러먹지 않고 그게 뭔가? 냄비째 들고 와서 숟가락을 첨벙 담그고 더럽게. 말을 하고 난 노인은 두려움에 다시 맥박이 빨라졌다. 빈 술병이 2병, 3병 늘어가면서 사내의 얼굴은 붉어지고 말은 꼬이기 시작했다. 어르신도 숟가락 하나 들고 오시면 되겠네요. 오늘따라 눈발이 족같습니다. 사내는 세워둔 검정 비닐봉지 깊숙이 눈길을 꽂고 봉지 표면을 손등으로 자르르 쓸어내렸다. 노인은 바로 뱉어냈던 말을 쓸어 담을 수만 있다면 후회가 밀려왔다. 오늘만큼은 모진 말을 해서라도 돌려보내리라 다짐했던 마음은 사내 앞에서 점점 쪼그라들었다. 그만 마시게. 취했네.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연 노인의 한마디는 사내가 들을 수 있게 한 말인지 의심할 정도로 작은 소리였다. 말을 뱉어낸 노인은 사내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사내의 눈초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생각을 들게 했다. 노인이 본 사람 중에 술 취한 사내의 눈을 닮은 사람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노인이 다시 용기를 내 거칠게 한마디 던졌다. 젊은이가 대먹지 못하게 매번 남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쓰나? 이제 그만 일어나게. 사내의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노인을 허둥거리게 만들었다. 노인은 자신이 사냥개 앞에 선 어린 짐승 같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탓하며 어린 양이라도 부린다면 잘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노력하라고 등을 토닥여 줬을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고 나눠 쓰면 될 일이었다. 매번 이럴 텐가? 오늘은 그만 마시라는 말 못 들었는가? 노인은 목소리뿐 아니라 몸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사내는 빈 술잔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다 빈 소주병을 식탁 바닥에 탁탁 내리치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신이 방정맞게 입을 열었다고 후회했다. 어르신, 저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도 족같은데 어르신까지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저음의 사내는 욕까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들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사내는 연거푸 냉장고 문을 세차게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리듬과 닮아 있었다. 일정한 리듬을 듣고 있자니 노인은 구토가 날 듯 속이 메스꺼워졌다. 냉장고 문에서 나는 소음과 식탁 두드리는 소음 강도가 점점 세지는 동안 노인은 차라리 자신을 한 대 때리고 사라졌으면 바랐다. 어르신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온 술 얌전히 마시는 걸 행패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노인의 턱 밑에서 사내에 힘이 들어간 붉은 눈동자가 디룩거렸다. 술주정을 하다 지치면 방을 차지하고 누울 것이다. 노인은 오늘만큼은 다른 날처럼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직도 죽음이 두려운 게냐? 이 나이에 뭘 겁내는 것이냐? 노인은 침울한 표정으로 떨고 있는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따지듯 묻고 또 물었다. 처음에 사내가 들고 온 술의 명분은 노인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수병이 지병인 노인에게 술은 독약과 같다고 했던 의사의 말을 표정까지 흉내내며 정중히 거절했다. 술을 냉장고에 두고 가겠다고 우기던 사내는 며칠 후 산낙지를 들고 와 소주 병목을 돌려땄다. 노인은 그때만 해도 예의 바른 젊은이라는 생각에 안주 될 만한 것을 냉장고에서 몽땅 꺼내줬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매번 술을 들고 와 냉장고를 뒤져 안주 될 만한 것을 꺼내 펼쳤다. 노인은 사내가 하는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아 불편했지만 관계가 비틀릴까 염려되어 참았다. 지금 같은 외딴 집이 아닌 아파트였다면 이웃이 무서워서라도 사내의 행패는 없었을 것이다. 당장 아파트로 이사갈 수 없는 형편으로 만든 딸 내외를 생각하면 괘씸하고 원망스러웠다. 사위가 하던 사업이 어렵게 됐다며 딸이 찾아와 노인의 연금을 잠시 빌려 쓰자고 사정했다. 명부는 빌려 쓰고 곧 갚겠다고 했지만 협박에 가까웠다. 하나뿐인 딸 내외가 돈 냄새를 맡고 덤비는데 거절할 도리가 없어 연금을 일시불로 돌린 것이 화근이었다.
사위 사업이 건재하다는 말도 잠깐, 아예 사기 혐의로 감방까지 갔으니 노인은 그때 일은 떠올리기조차 싫었다. 그나마 빚잔치 전에 딸이 발빠르게 아파트를 팔아 자신은 작은 빌라로 옮겨 앉고 노인에게는 지금의 외딴 집을 헐값에 사 새 유리창을 달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 현관문을 바꿔줬다. 마음뿐이네요. 딸은 매번 죄인의 형상으로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서울 어느 번화가에서 빌딩 청소를 하고 다닌다고 들었을 뿐 얼굴조차 잊을 정도였다. 사내는 술병을 반복해서 마룻바닥에 또르르 굴리기 시작했다. 떨어진 술을 내놓으라는 신호였다. 사내는 본인이 다 먹어치웠다는 것도 노인이 나가서 사올 형편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다. 노인은 치켜뜬 사내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사내에게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사내를 돌려보낼 방도를 생각했다. 사내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양팔을 벌리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 돌았다. 술값을 건네받기 전에는 하던 짓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노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사내에게 건넸다. 술을 사러 나간 사내가 다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릴 것은 분명했다. 오늘만큼은 절대 열어주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세상과 단절하듯 문을 잠그고 걸쇠를 채웠다. 그리고 사내가 흰 눈발 위를 비틀거리며 멀어져가는 창밖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사내가 두고 간 검정 비닐봉지가 노인의 눈에 들어왔다. 사내는 얼마 전부터 술이 모자라거나 기분이 언짢으면 검정 비닐봉지를 눈에 띄게 만지작거렸다. 갖고 있는 게 대체 뭔가? 어르신한테는 필요치 않은 것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니까 더 신경이 쓰였다. 어디에 쓰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알 필요 없다는 것을 구태여 돋보기를 쓰면서까지 보는 것도 노인한테는 용기가 필요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저 술병이려니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 그것이 농약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내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동안 방문한 사회복지사의 입을 통해 듣게 된 뒤였다. 이것 때문에 어르신이 공포를 느끼시는데 위험한 것을 왜 갖고 다니세요? 몇 그루 남은 유실수에 주려고 사오다 들러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사내는 얼굴빛 하나 구기지 않고 대답했다. 차분하고 정중하기까지 했다. 자네 제발 내 집에 안아줬으면 좋겠네. 아주 불편해. 노인은 사회복지사가 옆에 있어 마음 놓고 속갯말을 꺼냈다. 어르신 상태를 보세요. 제가 어르신한테 뭔 짓을 할까봐 걱정입니까?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양 어깨를 으쓱거렸다. 고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자신은 조력자가 되어준 죄밖에 없다고 겸손하게 조아렸다. 귀신 같은 놈. 노인은 속으로 읊조렸다. 사내는 서두르는 법도 말로 엄포를 놓지도 않았다. 문이 열릴 때까지 같은 간격으로 두드렸다. 맨정신의 사내는 그래도 괜찮았다. 만취의 사내는 현관문 여는 시간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길게 기다리게 한 날은 농약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노인을 불쾌하게 만들 계략으로 침대에 벌렁 누웠다. 비교적 빨리 문이 열린 날은 마루에 누워 잘근잘근 대상 없는 욕지거리를 조용히 해댔다. 그것이 농약병인지 알고 난 뒤로도 노인은 자신의 집에 왜 그것을 들고 오는지 따져 묻지 못했다. 사내 눈빛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회복지사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역시 한결같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점잖으신 분 같던데요. 농약을 사가지고 오던 중에 어르신 댁에 들렀다고 저랑 같이 들으셨잖아요.
어르신 적적하실까봐 자주 오시는 고마운 분이시던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까다롭고 배은망덕한 노인이란 눈초리만 돌아왔다. 그 뒤 노인은 전화하는 것을 멈췄다. 가끔 만나는 집배원에게도 사내에 대한 속마음을 어렵게 꺼냈다.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평소 사내의 참한 인상 때문인지 건성으로 대답했다. 오히려 엄살이나 피우는 늙은이란 눈빛을 읽은 뒤로 그 짓도 그만뒀다. 사내는 노인에게 보였던 냉정한 눈빛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교묘히 감추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불안한 심사를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사내보다 더 무서웠다. 모두가 늙고 병든 자신에게 등을 돌렸고 자신이 설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공포로 덮쳤다. 노인도 사내와 사회복지사의 말대로 농약을 사오는 중에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어느 시골 마을에서 부부가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먹고 죽었다는 뉴스를 봤다. 범인은 친분 있는 동네 사람이라고 했다. 그 뒤로 노인은 자주 들고 오는 사내의 농약병이 자신을 위협하고 급기야 해칠 수도 있다고 믿게 됐다. 노인은 사내가 검정 봉투를 들고 온 날은 사내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애쓰면 애쓸수록 울화가 치밀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더욱 비굴해졌다. 그리고 술값도 주고 숨겨놨던 불고기도 내놨다. 노인은 사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이 기이했다. 햇살이 비치는 곳만 유리창에 성에가 녹아 만들어진 원으로 밖을 내다보려는 순간 안을 들여다보는 사내의 검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한 발짝 물러났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사내의 눈동자가 사라진 원 안에 현관문을 가리키는 사내의 검지가 나타났다. 노인은 주체할 수 없이 빨라지는 심장을 움켜쥐고 보조기를 움직여 안방 침대에 풀썩 주저앉았다. 가정용 호흡기를 입 가까이 대고 가쁜 호흡을 몰아냈다. 창. 사내는 일정한 간격으로 현관문을 두드렸다. 노인은 언제까지 사내에게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그놈 손에 죽어도 오늘만큼은 꼭 되돌려 보낼 것이라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노인은 호흡이 안정되자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양 손바닥으로 귀를 힘껏 덮었다. 노인은 사내가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회복지사와 주민자치센터 상담사의 일반적인 말을 떠올리자 다시 울화가 치밀었다. 고동이 불편하고 연고자가 없는 순서로 차례가 온다는 가톨릭 재단의 보호시설에서 입소를 허락하는 연락을 받은 날은 더 담담하려 애썼다. 노력일 뿐이었다. 베로니카 수녀는 오랜 시간 노인을 설득했다. 시설에 가면 혼자가 아니어서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기댈 곳 없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외로운 노인들이 서로를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위로하며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였다. 사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쓰러져가는 자신과 같은 노인들을 마주보며 사는 것 또한 지금 못지않게 우울할 거라고 생각했다. 구부정하고 불편한 걸음걸이, 아픈 곳도 비슷할 것이고 방마다 비슷한 시름소리가 날 것이었다. 노인은 아내처럼 내 집에서 죽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내 집에서 죽는다면 혼자 떠난다 해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노인의 옆에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내가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얼마가 흘렀을까? 노인은 상념을 떨쳐내듯 보조기를 잡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을 통해 본 먹색 하늘은 언제까지고 거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순간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노인은 매번 소스라치게 놀라는 자신이 더 놀라웠다. 두드리는 소리는 사내의 것과 달랐다. 노인을 부르는 소리로 봐서 분명히 사내는 아니었다. 비틀어 연 현관 밖에는 사회복지사가 서 있었다. 노인은 안도의 숨을 내몰았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종일 전화를 안 받으시기에 들러볼 겸 왔습니다. 큰 길에 차를 세워놓고 걸었다는 사회복지사가 현관 밖에서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고 들어섰다. 추운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려. 그런데 밖에 누구 없었소? 매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밖에 아무도 없던데요. 누구 기다리세요? 아, 젊은 분 기다리시는군요. 노인은 사회복지사가 진심으로 사내를 자신의 조력자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방전된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았다. 사내에게서 걸려온 20통이 넘는 통화 목록을 보면서 노인은 족쇄를 차고 있다고 느꼈다. 이놈이 왜 나한테 이러는 게야, 이 나쁜 놈이. 노인은 가라앉지 않는 화를 어찌하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길도 미끄러운데 뭘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가? 잘 알겠으니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시게. 괜찮습니다. 늦기 전에 돌아볼 때가 많아서요. 오늘 같은 날은 밖에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넘어지시면 큰 변 당하세요. 오늘은 젊은 분이 안 보이시네요. 바늘의 실처럼 옆에서 돌봐주시더니. 노인은 사회복지사가 사라진 험상궂은 밖을 망연히 바라보며 다시는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딱히 배가 고픈 것도 아니지만 배가 부르지도 않았다. 꼭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기 싫은 것도 없는 먹는 것이 큰 고충이었다. 노인은 싱크대 앞에서 해야 할 것을 잊은 사람처럼 오래도록 서 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시퍼런 불꽃이 일순간에 솟구쳤다. 불꽃이 자신을 덮쳐버릴 것 같아 주전자를 올리고 주춤 뒤로 물러섰다. 노인은 불 앞에서 매번 놀라는 자신이 싫었다. 3년 전 죽은 아내는 노인과 반대로 불만 보면 덤벼들었다. 장식장 위에 세워둔 나무 십자고상을 시퍼런 가스레인지 불꽃에 거슬리며 아내는 웃고 있었다.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힌 형상에 십자고상을 태우다니. 왜 하필 십자고상이냐고 노인은 묻지 못했다. 아내는 이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노인은 십자고상에 묻은 그을음을 닫고 아내가 찾을 수 없게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내를 화장실로 데려가 닦아주다 말고 노인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내의 사타구니 옷 위로 검붉은 피가 선명했다. 분명 아내의 음부에서 흘러나온 피였다. 병원에서는 자궁경부암 말기라고 했다. 방사능 치료와 약물 치료로 기력이 소진되어 가는 아내의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한 것은 노인이었다. 노인은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받다 죽어도 마땅하다고 자책했다. 죽어가는 아내 앞에서 노인은 자신이 겪는 고단함을 더 중하게 여겼다. 뭐든 쉽고 간편한 쪽으로만 몰고 갔다. 뭐가 먹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알고 싶지 않았다. 그냥 끼니를 때우게 하는데 급급했고 치매 환자에게 간절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아내 얼굴을 마주보면서 아내가 죽고 난 뒤 자신의 편안한 삶을 상상했다. 그때가 아내 나이 60 후반이었다. 남들은 치매에 걸리면 밖으로 나간다는데 아내는 어디든 숨었다. 방문을 잠그고 옷장의 옷을 가위로 잘게 잘랐다. 이불장에 이불도 잘라 방 안 가득 손뭉치가 날아다녔다.
얼굴과 몸에 솜이 붙어 손뭉치 같은 아내가 방글에 웃었다. 노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도 오늘처럼 먹색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고 바람이 세찼다는 것을 기억했다. 잠깐 집을 비운 사이였다. 노인이 장롱 문을 열자 솜이 화르르 달려들었다. 아내는 장롱 안에서 이불을 가위로 잘게 자르고 손뭉치를 뒤집어 쓰고 죽어 있었다. 아내를 생각하니 다시 정리되지 않는 막연한 회한으로 복잡해졌다. 노인은 점점 세차지는 창밖의 눈발을 멍하니 바라보다 물이 끓어 와글거리는 주전자로 눈을 돌렸다. 주전자 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신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누룽지를 대접에 담고 끓는 물을 붓고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렸다. 어느 순간 노인의 눈에 부엌 창밖에서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무리 성에가 끼었어도 분명 검은 물체였다. 노인은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다. 누룽지에 물을 부었다는 것도 잊은 채 들었던 수저를 부엌 바닥에 떨어뜨렸다. 저놈이 왜 나한테만 저 짓을 할까? 다른 곳에서는 온순하다고 칭찬받는 놈이 왜 하필 나한테만. 어느 순간 긴 그림자가 유령처럼 스치더니 성에 낀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동그랗고 투명한 원을 만들고 들여다보는 사내의 성난 눈동자와 마주쳤다. 노인은 붉어진 얼굴로 뜨거운 주전자 물을 부엌 유리창에 냅다 뿌렸다. 성애가 가시고 남자 얼굴이 또렷이 창문의 양각처럼 드러남과 동시에 윽! 사내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이놈, 썩 없어져! 노인은 사내를 향해 소리쳤다. 창밖에 사내 얼굴이 일그러졌다. 노인의 고함을 명확하게 들은 듯 보였다. 노인은 사내의 일그러진 얼굴을 더 마주할 용기가 없어 황급히 부엌을 빠져나와 방으로 숨어들었다. 노인은 쌓인 눈이 무거워 곧 부러질 것 같은 나무로 눈길이 갔다. 오늘만 해도 얌전히 내리던 눈이 눈보라로 바뀌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노인은 변하는 날씨가 젊어서 휘돌아치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직업 군인으로 방방곡곡을 옮겨 다녔다. 딸이 친구를 만들 사이도 없이 전학을 다녀야 했고 아내는 관사와 전방 산동네를 전전하느라 마음 줄 이웃도 사귀지 못했다. 관사에 사는 동안 남편의 계급을 따져 아내들도 무언의 상하 관계가 만들어졌다. 무던한 아내는 적응 잘하고 잘 지냈다. 노인은 처음부터 직업 군인이 되려 한 건 아니었다. 군대를 제대하면 아버지가 하던 구두 만드는 가업을 이을 생각이었다. 지문이 없어지고 접착제 냄새가 자욱한 가게 뒤편 공장 재봉틀 앞에서 일생을 살아온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돌아가셨다. 그때 노인은 직업군인으로 방향을 바꿨다. 노인은 황혼에 지금과 같은 비루한 삶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앞으로 자신의 삶도 밖의 회백색 날씨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노인은 자신이 사내를 완벽하게 쫓아냈다는 생각에 팔자주름이 깊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놈도 두려운 것이야. 노인은 자신감이 솟았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다. 어차피 육류나 마른 반찬은 도둑고양이처럼 드나드는 사내가 모조리 먹어치웠다. 어르신은 반찬을 많이 드시네요. 아침만 해도 제가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의아하게 바라봤다. 노인은 누룽지탕을 훌훌 마셨다. 뜨거운 것이 들어가니 후들거리던 몸이 진정되는 듯 했다. 후라이팬에 밥을 얇게 펴 은근한 불에 오래 구우면 누룽지가 만들어졌다. 누룽지는 밥맛이 없어도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요긴했다. 아내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배운 것인데 노인은 누룽지탕을 뜨끈하게 마실 때마다 잘 배워뒀다고 생각했다.
사내가 술에 골아떨어질 때까지 문을 계속 두드릴 거라는 노인의 생각은 적중했다. 창, 창, 창. 노인은 기겁을 해 보조기에 무너지듯 몸을 기댔다. 무엇보다 자신이 일부러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사내도 충분히 알게 됐다는 것이 검정 봉투 속 농약보다 두려웠다. 이제 와서 문을 열어준다 해도 바짝 약이 오른 성난 사내가 독을 품은 독사처럼 덤벼들어 마침내 자신은 서서히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저교를 뚫고 기침이 터져나왔다. 자신의 기침 소리에도 놀라는 것에 부끄러움이 솟구쳤다. 한기가 몰려왔다. 바닥에 앉지 못하는 노인은 3단 서랍장 가장 밑에 있던 잠바를 신발 집게로 꺼내 입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싸놓았던 절반은 타고 없어진 십자고상을 꺼내 품에 꼭 끌어안았다. 바짝 마른 낙엽처럼 켜켜이 쌓여있는 누런 월급 봉투도 꺼냈다. 아내가 모아놓은 것이었다. 돈을 뺐다 넣었다 수없이 망설였을 아내의 굵은 손마디가 떠올랐다. 딸아이 입학식과 졸업식 사진 안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다. 노인은 신병일대를 떠올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총을 겨누고 있던 시절이었다. 어둠은 시간을 삼켜버리고 소리를 뱉어냈다. 자연의 소리를 누가 아름답다고 했던가. 어둠은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공포로 만들었다. 야간 산악 전술 훈련은 청년의 패기로 견뎠다 해도 어둠과 대치하고선 보초병의 졸음은 죽음과 바꾸는 일이었다. 노인은 떨쳐버릴 수 없는 지금의 공포와 신병 때의 공포가 닮았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잠긴 현관을 다시 확인한 뒤 집안을 구석구석 훑어나갔다. 창으로 가 손바닥으로 빛을 가리고 밖을 내다봤다. 갑자기 사내의 눈동자가 나타날 것 같아 급하게 창가에서 물러났다. 아직도 두려움에 휘둘리는 자신이 잔망스럽다고 생각했다. 어르신 집은 외진 곳에 있어 죽어나간다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붉은 습기를 먹은 눈동자를 굴리며 사내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소설책을 읽듯 공손한 말투지만 음산한 눈빛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사내의 낮고 음침한 목소리를 떠올리자 걸쇠가 제대로 걸렸나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다. 걸쇠는 단단히 걸려 있었다. 걸쇠도 사내의 느닷없는 출현에 겁을 먹고 달아놓은 것이었다. 노인은 반복하는 자신의 행동을 보며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을 지그시 눌렀다. 창, 창, 창.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소리로 보아 사내는 몹시 술에 취한 듯했다. 노인은 다시 호흡이 가쁘고 맥박이 빨라졌다. 문 여세요. 좋게 말할 때 여시라고요. 약 올리면 어르신만 위험해집니다. 노인은 보조기를 움직여 안방으로 도망쳤다. 인공호흡기를 입에 대고 숨을 고르는 동안 노인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 날카로운 기침 소리는 벽으로 날아가 꽂혔다. 노인은 하던 호흡기를 내동댕이 치고 불에 타담한 십자고상을 꼭 끌어안고 주문을 외우듯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종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소서. 기도는 기침 소리 사이사이에 섞여 방 안으로 퍼져나갔다. 노인은 장롱문을 열었다. 손뭉치로 변했던 죽은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노인은 재빨리 장롱문을 닫고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화장실은 유일하게 불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곳이었다. 잠깐 안도하는 동안 노인은 다시 터져나온 기침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얼마가 흘렀을까?
기침도 잠잠하고 사위도 고요했다. 다시 현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놈이 나를 피말려 죽일 작정이구먼. 이놈을 그냥. 노인은 사내가 자신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했다. 노인의 얼굴은 흥분과 초조한 빛이 역력했다. 모두에게 내성적이고 순종적인 사내가 유독 자신 앞에서 마음 놓고 난폭해지는 것은 세상 누구도 자신의 일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순간 끓어하는 불에 탄 십자고상이 마치 아내의 손길이 되어 자신을 토닥이는 것 같았다. 어서 나가 사내에게 맞서라고 용기를 주는 듯 했다. 그래, 그놈을 내 손으로 잡아 요절을 내고야 말겠어. 노인은 한순간 이해 못할 오기가 치솟았다. 뒤뚱거리며 보행 보조기를 밀어 현관으로 갔다. 노인은 현관문에 건 걸쇠를 풀다 말고 야릇한 신음소리에 다시 멈칫했다. 걸쇠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현관문 틈을 통과한 바람소리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걸쇠에 손을 얹었다. 노인은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바라는 듯 두리번거렸지만 벽지에 군데군데 빈 곰팡이 자국만 보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 노인은 자제력을 잃은 듯 걸쇠를 풀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다. 세찬 눈보라가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놈 어디 갔어? 어서 나타나지 못해? 내가 너를 무서워할까 봐? 천만에 이 망측한 놈 같으니. 보조기를 움켜쥔 노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사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서워서 도망친 게야. 노인이 떨고 있는 것은 추워서만은 아니었다. 알 수 없는 후회로 인한 전율이었다. 중얼거리는 노인의 말에 답이라도 하듯 칼바람이 볼을 때렸다. 노인은 심호흡을 해도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기침을 토해낼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다. 노인은 이제야 금속에 밴 듯 아린 발을 내려다봤다. 맨발이었다.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행 보조기를 옮겨놓고 종종 걸음으로 발작을 떼었다. 몇 발짝 떼는 사이 오목한 곳에 쌓인 눈을 밟은 노인은 짧은 비명과 함께 균형을 잃고 눈 위로 고꾸라졌다. 노인은 눈 속에 처박힌 보조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몸을 뒤척일수록 눈은 옷 속으로 파고들어 피부를 도려내는 듯했다. 노인은 일어서 보려고 한참을 버둥거렸지만 통증만 느껴질 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노인은 서서히 고개를 치켜들어 눈밭에 묻혀 간당거리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바라보다 다시 눈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논바닥에서부터 불어오는 칼바람이라도 자신을 옮겨놔 줬으면 하는 어림없는 생각을 하며 쓸데없는 객기를 부린 자신을 책망했다. 눈보라는 깡마른 노인의 젖은 몸 위에 두텁게 쌓여갔다. 노인은 사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간 것은 자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혹독하게 불어오는 눈보라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이럴 때 사내라도 와줬으면 싶지만 오늘은 더 이상 사내의 방문은 없을 것임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추리소설처럼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하는 멋진 서사였습니다. 노인의 신선한 삶이 잔잔히 펼쳐지다가 사내의 이야기가 접목되며 위기 절정으로 치닫다가 마지막 결말도 정말 멋지게 마무리되어서 저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통섭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인의 고뇌와 소외 그리고
서로가 깊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통 내지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함몰되고 결국은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고 만드는 것을 작품의 행간에서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새삼 소통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